신성한 존재이며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고 남계 남자로만 계승. 일본은 군민 일체의 국가다. 느낌이 딱 오시죠? 일본 제국주의 지금 일본 경제가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일본 정치계가 전체적으로 우평양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좀 현재는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는다면은 일본에게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게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러한 일이 됩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일본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 일본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 되게 아슬아슬하다 간당간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신성 전당이 돌풍 일으켰는데 이 외국인 배척 구호와 함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참정당이 내세우는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보시면은 천황은 신성한 존재이며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고 남계 남자로만 계승. 일본은 군민 일체의 국가다. 느낌이 딱 오시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완전 제국주의네요, 진짜.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 보면은 주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다. 또 주식은 쌀이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죠. 주식은 쌀이다를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참정당이 다른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당의 특징이 있다면 종교하고 결합한 정당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자민당하고 연립정당을 맺고 있는 공명당. 네. 공명당 같은 경우는 그 창가학회라고 그 종교 단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당이 운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 종교 단체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카가쿠노코 과학의 행복이라는 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내고 그런 특히 과학의 행복 같은 경우는 무슨 막 우주를 이야기하고 막 별의별 황당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참정당도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좀 종교적인 그러한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국어, 고전 도금, 역사, 신화, 도덕, 무도, 정치 참여는 의무 교육, 교육에 있어서 교육 칙어 등 역사적 조칙, 애국심, 음식과 건강, 지역 제사와 위인, 전통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또 교육 칙어라는 말이 나오고 애국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똑같죠. 제국주의 시절에 교육 칙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는 그건데 이걸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군의 국내 상주 및 기지 설치 금지. 이거는 미군 철수죠. 미군 철수. 예. 와. 정말 다 이야기하는 게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간 느낌이 이것도 약간 극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네.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미군을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신봉하고 하는데 여긴 또 완전 다르네요. 네. 근데 보통의 극우라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좀 요 참정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황당한 내용들. 이렇게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번 참여연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의석을 굉장히 유의미한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그 참정당 후보가 가두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참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15엔 50전 발음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왜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거든요. 15엔 50전 관동 대지진 때 15엔 50전 발음해봐라. 발음을 못하면은 일본인처럼 발음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살을 해버리고 이제 일본인과 외국인 이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15엔 50전 이게 일본인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관동 대지진 때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일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정당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근데 그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이 소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의석수까지 가져갔다면 상당히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일본과 이 미국의 뭐 상호간세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뭔가 그런 좀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뭔가 일본 중심의 뭐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그런 건지 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국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어떤 일본 내의 불만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가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일본 실질 소득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니까요.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점점 더 일본인들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이 불만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표출하는 거죠. 일본의 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항상 일본 내부에 불만이 쌓이면 이걸 외부로 표출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관동 대지진 이것도 똑같이 대지진이 터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일본 보면은 지진 벌어졌을 때마다 항상 조선인을 언급을 해요. 예전에 쿠마모토 지진 때도 그렇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지진이 벌어진 그 지역에 가서 약탈을 한다. 이런 소문이 정말 쫙 또 퍼지기도 했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본의 좀 안 좋은 좀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일본 사회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불만을 외부로 외국인들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좀 힘겹게 살고 있다. 일본인들의 그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빼앗아가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받는 혜택까지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좀 그런 외국인 배제, 외국인 맞아요. 혐오 이러한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또 이제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걸 잘 표심으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이걸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또 이것 때문에 일본 정치계가 전체적으로 우편향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정당이 이것 때문에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정치가 전체적으로 우편향돼가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좀 진보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민당도 우쪽이잖아요. 오른쪽. 근데 더 우편향이 되고 있다. 지금 자민당도 더 우편향이 됐어요. 참의원 선거 한창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참정당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민당도 위기 의식을 느껴서 이제 자민당 표가 참정당으로 넘어간다. 좀 그런 분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도 외국인 대책에 대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급하게 그 정도로 이제 참정당이 일본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또 이 가운데 이 8.15 광복절 때 이시바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된다라는 이 과거사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보기에는 좀 커밍아웃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일본 반응 어떤가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네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시바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일본에서도 하고 있었고 네. 심지어는 전후 80년 그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시바 총리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한일 정상회담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좀 현재는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이시바 총리의 성향과 같이 좀 맞아서 물려서 좀 흘러가는 그냥 경향이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 살펴본 또 참정당인가요? 거기가 또 의석을 많이 얻은 거와는 또 약간 대치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상이네요. 반반으로 나뉘어져졌다고 볼 수가 있는 양극화가 좀 거죠. 심해졌다. 네,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이제 질문 드려볼 텐데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 문서 발표에 이제 합의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일본 내부에서 평가는 어떤가요? 일본 내에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한국 시민단체에서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쪽하고 관련된 몇몇 시민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를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소식지 날라온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심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해서 아니 이 정도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해가 가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내용을 보면은 공동성명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일본 측의 구체적인 사죄, 반성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좀 얼버무려서 좀 이렇게 뭐 좀 예전에 좋게. 예, 네. 그거를 이제 계승해 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뭐 또 환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전부 다 양보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니들이 사과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는 국내의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시바 일병 구하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금 사면초가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자민당 내에서 정말 이시바 총리 퇴진을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민당의 중의원, 참의원, 의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이시바 총리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강하게 이시바 총리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자민당 내에서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하게 된다면, 총리 자리에 있게 된다면.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미국보다 먼저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또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시바 총리가 총리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그 한일 간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8.15 때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한일 간의 역사적인 부분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는다면은 일본에게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게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을 좀 계산된 상황에서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시바 일병 구하기. 예. 그런데 한일 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본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3일, 24일 양일간 일본 언론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7월 달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8월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면 왜 이시바 총리의 그 지지율이 올라갔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한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언론에 비춰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한 게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 언론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해야 되냐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이시바 총리는 퇴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 그렇지 않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그런데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 보면은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민당 지지층은
74%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민당 지지층이 더 견고하게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인해서 이시바 총리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시바 총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는 55%,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민당 지지층이 이시바 총리를 좀 지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교도통신의 설문조사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는 퇴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55%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점점 더 올라가다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국민들에게 끼친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자민당 당원을 상대로 차기 총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때 이시바가 31%, 타카이치 사나이가 28%, 코이즈미가 14%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당시에 타카이치가 굉장히 그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타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은 좀 우려스럽다. 타카이치는 너무 구구적이다. 그런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시바가 총리가 됐죠.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이시바가 총재가 된 건 좀 의문이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미국의 목소리가 좀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최근에 실시한 차기 총리 누가 되면 좋겠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미국 상황을 또 살펴보면은 지금 당시 그 전에 총리 때는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잖아요. 네. 트럼프는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타카이치 사나에가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차기 총리 1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 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게 된다면은 다음 총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구적 성향의 사람이 나타나서 총리가 될 거다. 그 사람이 바로 타카이치 사나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타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는 아베파 쪽인데 아베보다 더 구구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어오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는 심지어는 나치를 신봉하는 네오나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게 밝혀져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일본에서 구구적 성향으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타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은 아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한일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아마 한일 관계는 뭐 거의 준 전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타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 일본 내에서도 좀 타카이치를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하면서 굉장히 띄워줄 것 같아요. 여성 총리의 섬세함으로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띄워줄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번에 좀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가 그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일본 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초에 자민당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질문 들어보겠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의 전자기업 히타치의 자회사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반응 어떤가요? 일본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전자기업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남은 히타치도 갔구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탄하는 그런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이한 이슈는 없네요,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슈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삼성이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더 크게 좀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과연 삼성이 히타치
가전 부분을 인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샤프 매각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샤프 매각할 때 삼성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샤프를 매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일본의 경단련, 일본 정부, 심지어는 일본 금융기관까지 삼성의 샤프 인수를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삼성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내세운 대만의 홍하이 그룹한테 이거를 매각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히타치도 과연 삼성이 인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혐한 정서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혐한 정서라기보다는 좀 한국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좀 나이가 있는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한국 전자제품을 아직까지도 한 30년, 40년 전쯤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아직까지도 버블 시기 그쯤의 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은 뭐 질이 안 좋고 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일본 젊은 층들도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10년 전쯤에 삼성하고 LG가 일본 시장에서 쫄딱 망하고 가전 부분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젊은 층도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젊은 층들도 잘 모르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일본 진출했을 때 안 팔렸잖아요.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러다가 삼성이 삼성이라는 로고를 떼고 갤럭시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일본에 다시 진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판매율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삼성이라는 로고를 붙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좀 생겨가지고. 네. 뭐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히타치를 인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히타치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이제 삼성이라는 제품을 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히타치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좀 일본에서 좀 판매를 좀 늘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 그 가전제품 밸류 체인이 뭐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망가지고 해서 사실 한국산 아니면 중국산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일본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중국산밖에 살 수가 없죠. 아, 이거 말씀을 그림을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24년 1월에서 9월 일본 국내 테레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하이센스가 거의 한 40% 네. 그리고 TCL이 또 한 거의 10% 가까이 해서 중국산이 50%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TV의 점유율이 중국산이 50%. 야. 그런데 우측에 보면은 샤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샤프는 대만에 매각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중국산하고 대만 제품이 일본에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좌측 하단에 파나소닉이 9% 있는데 파나소닉은 얼마 전에 TV 생산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에서 TV 생산을 하는 기업은 소니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TV 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할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먹은 거죠. 오, 일본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재각인시키는 그러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일본에 가면은 빅카메라, 야마다 덴키, 요도바시 카메라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네. 많이 가서 뭐 일본 전자제품 많이 사서 오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심지어는 아키하바라 가는 사람 있나요? 아키하바라조차 가지 않습니다. 일본 전자제품 매장도 안 갑니다. 어차피 가봤자 다 중국 제품밖에 팔지 않으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조차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중국산 제품을 일본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중국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중국산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그리고 최근 작가님 채널에서 논란이 된 거리 성매매 타친보라고 하죠. 이 관련 내용을 다뤄주셨는데 무려 해당 여성이 상대했던 외국인의 뭐 90%가 한국인이다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타친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뭐 서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에 쫙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여성들이 똑같이 길거리에 쫙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더 많네요. 여기는 여기는 저기 가부키초 저쪽 끝 부분에 오쿠보 공원 쪽 그쪽인데 그쪽에 가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쫙 서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금옥적으로 서 있는 여성들이에요. 아, 뭔가 느낌이 좀 쎄하네요. 그렇죠. 네, 딱 보면은 네. 누가 보더라도 뭔가 그렇죠. 알 수가 맞아요. 있겠죠. 네, 대기하고 예. 있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이네요. 네. 이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4명의 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타친보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돼서 체포당한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주로 타깃으로 삼은 대상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텔로 끌어들여서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다음에는 서비스는 해주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돈을 뜯어내고 또 심지어는 셋업 범죄까지 셋업 번째가 뭐예요? 호텔로 이제 외국인 남성을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남성이 들이닥쳐서 돈 내놔라 그렇게 돈을 또 뜯어내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남성들이 이걸 당한 남성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신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해서 이 4명의 여성이 체포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요 밑에 자막을 보시면은 이 4명 멤버 중에 한 명은 2년 동안 11억 원 한국 돈으로 11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쫙 퍼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들이 상대한 사람들의 90%가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 좀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본 언론들이 쫙 좀 검색을 해보고 살펴봤는데 한국인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외국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아무래도 이거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좀 자극적으로 좀 그 게시물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90%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일본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타친보를 한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 여성들 4명은 그 호스트바에서 좀 돈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좀 대책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친보들이 서 있는 지역이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좀 대대적으로 좀 구체적인 좀 방안이 나와서 좀 그걸 실행을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 상인회, 뭐 전문가, 경찰들이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방안을 내놨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노란 페인트를 길거리에 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길거리에 노란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성들이 이곳에 모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더니 실제로 여성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 그곳에서 또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뭐 그냥 저녁에 다 노란색을 칠한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전혀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예. 그러한 일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태국 보면은 태국에도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태국 저기 방콕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이러한 여성들이 쫙 서 있는데 좀 일본이 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예전에도 이 엔화 가치가 싸지면서 한국으로 원정 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본 사회의 큰 이슈였는데 최근에도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 작년인가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체포당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산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일본 남성이 한국으로 뭐 기생관광 뭐 가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의 한 80%가 남성이다.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고 있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남성이 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이 이제 못 사는 나라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일본 여성이 돈을 벌러 한국에 간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일본 사회가 진짜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업계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콩 쪽에서는 가끔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일본 AV 배우가 체포당했다. 뭐 이러한 소식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매매라든지 그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AV 배우가 이제 홍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AV 배우다라고 한다면은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주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한 일본 결혼 정보 회사에 따르면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지난해 대비 한 40% 증가를 했다. 이 한일 그 한 쌍을 이루는 뭐 결혼 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대치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한류 영향이 가장 크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환상 때문에 한국 남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한국에는 일본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또 한국 남성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일본 여성하고 좀 오랜 기간 좀 교제를 했었거든요. 한국 남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네. 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일본에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거든요. 머리 다 깎고 머리까지 감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일어섰는데 여자친구 얼굴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가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살짝 떼줬어요. 그랬더니 그 미용실에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우와 그러면서 놀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요? 당혹스러울 정도로 우와 역시 한국 남자 그러면서 야사시 친절하다 그러면서 상냥하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긴 뭐 한국 남자가 친절하긴 하죠. 일본 남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얘기를 드린다면 식당에 가서도 감동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이제 뭐 숟가락도 놔주고 냅킨 깔아서 그렇죠. 숟가락 놔주고 또 물도 따라주고 뭐 맞아요. 하잖아요. 네. 일본 여자들이 감동해요. 그러면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절대 안 한다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나에 좀 감동을 합니다. 뭐 가방 들어준다거나 뭐 하나 해준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래서 감동을 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좀 일본 여성들이 그러한 감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그거 더 해주고 싶죠 그러면. 또 네. 리액션이 네.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일본 여성들.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하는 막 이러면서 좀 리액션이 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느껴지는 또 기쁨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좋은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결혼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가 야후 재팬 포털에 이제 걸리자 뭐 댓글이 무려 한 1만 개 이상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뭐 반응인가요? 일본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갈립니다. 이거 확실하게 당연히 좀 그렇겠죠. 네네. 일본 남성들은 이제 한국 남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해라. 왜 일본까지 와서 이러냐. 니들 그냥 한국에서 그냥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라. 왜 일본에서 그러냐. 좀 뭐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고 일본 여성들은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남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심지어는 제 지인 중에서는 한국 남성이 아니면은 사귀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여성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지인 중에는 꼭 한국 남성과 사귀고 싶다. 꼭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좀 이러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네요, 진짜. 네. 최근에는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성들도 한국 오빠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약간 평균 이상의 자상함을 갖고 있나 보네요.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라마의 영향이. 아니, 그럼 드라마 네. 너무 많이 보면 실망할 텐데.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드라마 보고 한국 남자는 다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죠. 뭐 그런 외국인들이 좀 있잖아요. 현실은 네. 많이 다르죠. 네. 아무튼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한일 커플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니케이에 따르면은 2025년 말 일본 거주 중국인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이 때문에 일본이 난리 나는 상황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본에는 경영관리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이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이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건데, 그 조건이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15년도에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굉장히 간단하게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오는, 경영관리 비자를 받으면서 넘어오는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경영관리 비자가 5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갱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지나서 갱신하면 다시 또 5년, 또 5년. 어떻게 보면은 영구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거든요. 단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어떤 사업 목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주 목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부유층이 일본으로 이주를 했다면은 이제는 중국의 중산층까지 일본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오사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요? 네. 그 이유가 도쿄보다 오사카의 땅값이 싸서 오사카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땅값을 따지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사카에 와서 민박을 합니다. 민박을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뭐 식당을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 민박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또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들을 이제 민박으로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사카 시내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일본인이 42%, 중국계가 41%입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이 오사카에서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롭게 생겨난 중국인 거주 지역이 새롭게 생겨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주해 오는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여기서 이제 민박을 하는데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인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글로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다, 쓰레기를 뭐 함부로 버린다, 뭐 룰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러한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이 주요 곡이죠, 골든이라는 곡, 그게 이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사도 뜸했하고 해요. 소니에서 배급을 했음에도 일본에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히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일본의 더빙 문화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화를 더빙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TV에서 이제 외화 방영할 때 이제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진짜 옛날에 그랬죠. 예. 네.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좀 그런 더빙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이렇게 더빙하는 걸 선호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넷플릭스 보면은 일본 더빙된 그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드라마, 외국 것들 일본어로 더빙된, 심지어는 한국 가수들도 일본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일본어로 노래
노래를 해서 노래를 또 부르고 일본인들에 맞춰서 일본 가사로 번역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좀 이러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데언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노래 부분입니다. 더빙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노래까지 더빙을 해서 노래까지 번역을 해서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무명 가수라고 합니다.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무명 가수를 섭외를 해서 노래를 부르게 시켰는데 그 노래 실력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 노래 실력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너무 노래를 못 불렀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한국 버전, 그러니까 원본 오리지널 버전과 일본 버전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노래를 못 불렀어요. 일본 가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캐데언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뮤지컬 형식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내용과 함께 이 음악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보는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쫙 느끼게 되는, 그 노래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카타르시스 쫙 느껴지고 닭살이 쫙 돋고 맞아요. 네.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일본 쪽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못 느꼈다. 감정이입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너무 못 불렀어요. 진짜. 이 끝나고 가서 봐야겠네요. 얼마나 불렀는지. 예, 꼭 한번 보세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헛웃음 나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고 뭐 디즈니랜드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원래 이제 그런 캐릭터,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그 익숙한 그런 영어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일본어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네. 일본은 그 무조건 현지 언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더빙해서 하는 게 그냥 고착화돼 있나 보네요. 좀 미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미국인들 자막 있는 영화 안 보잖아요. 아, 그것도 몰랐어요. 미국인들 자막 있는 영화 안 봅니다. 아. 심지어는 제가 본 미국 영화에서는 어떤 블루 칼라의 직업을 가진 그 남성이 여성에게 외국 영화 보러 가자, 극장에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야 네가 자막 있는 영화를 본다고 좀 그러면서 비꼬는 그러한 씬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이제 자막 있는 영화를 보는 층은 아무래도 좀 이제 수준 있는 좀 상류층 뭐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좀 그렇게 그 자막보다는 더빙을 선호하는 문화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막 그 더빙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뭐 한 10년 전쯤에 네. 일본 방송국에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고생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고생은 뭐 일본 좋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있고 좋아하고 일본 좋아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뉴스까지도 더빙을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까지 더빙을 해요. 그 심지어는 뉴스 방송도 성우가 전문 성우가 이제 뉴스를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녹음된 그런 그 뉴스를 전하는 그런 것까지, 뭐 기자나 아나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우가 네. 뉴스를 전하는 그런 것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여고생이 말한 거를 더빙이 나갔는데 나 일본 싫어한다. 일본은 한국을 괴롭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안 좋게 더빙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걸 의도적으로 봐야겠네요, 그건. 의도된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혐한이 일본에서 굉장히 막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의도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들켰어요. 아무래도 여고생이 말한 그 원본의 음성이 이제 좀 자그마하게 들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제 크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게 또 한국에서도 알려지면서 이게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지금 일본 뉴스 보면은 인터뷰하면은 더빙을 하는데 원본 음성은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게 완전히 음소거를 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본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인터뷰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러한 더빙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일본은 2013년부터 쿨재팬 프로젝트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 지난해에는 한류를 의식해 부활 선언까지 했지만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SIBS를 CBS죠. CBS를 10월 후지 TV에서 선보일 예정이지만은 이게 보니까 아이돌 뭐 J-팝 아이돌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국의 K-팝 데몬 헌터스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꼬리표마저 붙게 됐는데 일본이 한류처럼 이 글로벌
글로벌 문화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이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발표 나왔을 때 일본 내에서 정말 크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거 캐데온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라카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조차도 이게 아무래도 캐데온이 너무 크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 만든다 하니까 뭐 아류작 아니냐, 뭐 이거 왜 만드냐, 한국 따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이러한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돌 애니메이션이 캐데온이 최초가 아니에요. 원조는 일본입니다. 아무래도 그 원조 애니메이션은 그 일본의 마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아이돌이 나오는 그 음악 그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부 다 일본 내에서만 소비가 되는,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 일본의 오타쿠들만 좋아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들만 나왔거든요. 네네. 그 뭐 내용이나 또 음악이나 보면은 좀 대중적이지 않은, 좀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좀 그러한 내용과 음악들.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일본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락 뮤직, 좀 그러한 것들, 좀 그러한 음악들로 만들어진 그 아이돌 음악, 아이돌 애니메이션들만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일본의 오타쿠들만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만 만들어져서 이번에 또 만든다고 하니까 뭐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이 예전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또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망가,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이게 서브컬처, 좀 매니아, 오타쿠 문화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고,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뭐 K-팝, 드라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문화는 마이너 문화, 한국 문화는 메이저 문화,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캐데헌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도 못하게 대박을 쳤잖아요. 저는 이 캐데헌으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어떠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타 공연하는 재즈 매니아이자 재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재즈 얘기를 든다면은 브라질의 보사노바가 있잖아요. 네. 예,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그 삼바의 리듬에 그 재즈의 화성을 더해서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에서만 이제 불려지는 그러한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때 미국의 레이블에서 스탄게츠라는 미국 재즈 뮤지션하고 브라질의 조앙 질베르토라는 사람이 같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보사노바 음반을 발표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보사노바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즈 뮤지션이라면은 반드시 보사노바를 이제 뭐 레퍼토리에 넣는 그러한 음악이 됐을 정도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전파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 레이블, 그리고 미국 재즈 뮤지션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미국을 생각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보사노바 들으면 브라질을 생각하잖아요. 아, 보사노바, 브라질 음악. 저는 브라질 그 보사노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르투갈어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고, 브라질 가보고 싶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앉아서 작곡을 했던 그 카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좀 브라질 보사노바 그 공연장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미국을 인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지 않고 브라질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리사 오노 잘 아시잖아요. 리사 오노가 그 보사노바만 부르는 전문 보컬인데, 일본하고 브라질을 오가면서 보사노바를 부르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리사 오노한테 브라질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을 했다면서 상을 줬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근데 리사 오노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사노바를 부르니까 브라질 음악. 우와, 저 여자 일본 사람인데 브라질
음악 되게 잘하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데온도 미국 자본에 의해서 소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지만 이걸 보면서 누가 미국을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예, 한국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그 보사노바처럼 한국의 문화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크게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K-팝 아이돌인 아이브의 새 앨범 예고 영상이 일본에서 반일 논란으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개일이 원폭 전날이라는 점, 그리고 I am sorry 문구가 적힌 의상, 불타는 종이약 등의 장면을 이유로 제시를 했는데, 반면 한국에서는 종이약은 사랑을 뜻하고 해당 의상도 단순 브랜드 명의뿐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문화 해석 차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류 콘텐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혐한을 위한 혐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뭐 봤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딴지 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종이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보시는 사진 이게 다 종이약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전국에서 그 후쿠시마 쪽 사람들 응원한다고 종이약을 접어서 보냈어요, 그쪽에. 근데 이 종이약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뭐죠? 이게 지게차인가요? 이런 걸로 옮기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처치 곤란하니까 창고에 이렇게 쌓아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종이약이 와서 처치 곤란한 상태가 돼서 창고에 쌓아놓고 이거는 아마 소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소각했다고 말을 한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소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어떠한 재난이 벌어진다,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은 항상 종이약을 접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종이약이 쫙 걸려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다 접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종이약을 접어서 강당에 깔아놨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접은 종이약입니다. 이게 코로나 당시에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학교 초등학생이 34만 마리의 종이약을 접어서 깔아놓은 겁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전해도 되는데 34만 마리의 종이약을 이걸 의료진에게 전달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민폐가 될 텐데 이러한 일이 좀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응원한다면서 굉장히 많은 종이약을 보내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는 일본 내에서 보내지 말아라,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떤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는 이거는 광기다, 보내지 말아라,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물과 식량이다, 그런데 왜 종이약을 보내냐, 이거는 민폐다, 보내지 말아라, 일본인들의 광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 트리키예하고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주 일본 트리키예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종이약은 곤란하다.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이게.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종이약은 곤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종이약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보네요. 이게 이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한 소녀가 그 피해를 입어서 그 고통받고 있을 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종이약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소녀가 이제 사망을 하긴 했는데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종이약은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뭐 누군가를 응원할 때 이제 종이약을 보내서 이러한 문화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좀 도를 넘어선 거죠. 선을 넘은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이제 선을 넘어서 이제는 일본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여론이 퍼질 정도로 일본의 광기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이러한 상황인데, 단순히 뮤직비디오에 종이약이 잠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딴지를 건다는 거는 뭐 그냥 뭐 혐한을 위한 혐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일본 MZ세대에서는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를 벌이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지금은 일본
일본 MZ들의 성지가 됐다는데요. 지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한글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목적이 한글 배우기 위해서. 대체로 단기 유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에 잠깐 한 몇 주 정도 있으면서 한국어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다니면서 이제 짧게 한국어 배우거나 하는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아무래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만나는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일본의 제일동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어 교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항상 만나게 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층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 층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분 교실에 80대 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이.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뭐 그것도 그렇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일본 인터넷상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러한 일본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K-팝이라든지 그런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드린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흑인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힙합하고 R&B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해서 어렸을 때 흑인이 되고 싶다. 순수하셨을 때 또. 예,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저 흑인이 되고 싶다. 흑인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끝내주는 랩을 할 수 있을 텐데 흑인이 되면은 이렇게 끝내주는 R&B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생각에 예,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심취해 있으면은 정말 좋아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가보면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하고 현지에서 직접 일본인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 영상에 보면은 꽤 뭐 많은 분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져서 뭐하냐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일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 뭐 강제 동원 문제라던가 좀 이런 개인적인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왜곡을 해서 잘못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독도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독도 부분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점점 더 일본 정부는 강하게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일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까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일본의 소식들 뭐 아무래도 좋게 관계가 잘 발전되면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 작가님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